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0년도 우리 70기 경찰 간부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찰 간부 시험 문제는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의 수준에 봤을 때는 아주 이제 평이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아예 학설 문제는 전혀 배제하고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기출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판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은 판례의 결론만 묻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판례 전체의 요지를 따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논리 연결 과정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냐면 이제 그 구석진 곳에서 아주 잘 모르는 판례 이런 것들 많이 냈었는데 원래는 그런 판례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제 판례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문 문제가 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제법 많이 나온 조문 문제도 옛날처럼 뭐 그냥 단순 암기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형법에 관련된 조문을 여러분 학습하실 때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들을 출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실 때 조문에서 출발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형법정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부분이 다 기출 지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답 지문도 이번에 이제 이미 경찰 채용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고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이것도 경찰 채용 시험에 이미 나왔던 지문이죠. 자,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 이제 30조에 규정되고 있는 몰수 추징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해당 행위라는 게 뭐냐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의 범죄 행위예요. 그걸로 취득한 외국환만 몰수 추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 즉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로 취득한 것만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근데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도 뭐 경찰 승진 채용 간부 다 나왔던 지문이죠. 자, 지금 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다고 할 때 이 소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근데 자, 지금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자, 그 글을 삭제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뒀다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워야 될 글을 안 지웠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소지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타인이 지금 글을 게재한 것이 피고인이 그걸 소지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걸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형법정지 원칙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뭐 각종 우리 기출 지문으로 다 나왔던 지문이죠. 자,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죠. 뇌물죄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제 공무원을 의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기업 임직원이 공무원 의제가 되는데 그럼 어떤 공기업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이제 공무원인지 이제 이 공공기관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공공기관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고요.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지는데 자, 그걸 법에 규정해 놓고 뭐 공공기관 하나 생길 때마다 법을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 없어질 때마다 법을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 법에 다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하도록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형법정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이 4번 지문은 이제 최신 판례로서 시험에 나온 건데 이미 기존에 나왔던 판례하고 같은 취지잖아요. 자, 우리 성폭력특별법 13조에 보시면 성적 수치이며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면 처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 담겨져 있는 웹페이지 인터넷 링크를 보낸 거죠. 그러면 인터넷 링크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그 링크만 딱 클릭만 하면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그림이 보이는 거니까요. 상대방에게 그걸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달하게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위반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의와 목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분들이 이제 조금 못 본 판례들도 제법 있을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기만 갖춰지면 아주 쉬운 지문들입니다. 자, 먼저 1번 지문입니다. 자, 우리 방조범의 경우에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잖아요. 정범의 고의도 필요하고, 방조의 고의도 필요하고, 이중의 고의를 요하는 고의범인데, 그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죠. 그 범죄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걸 요하는 건 아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범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족하니까요. 그래서 방조범의 고의도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이죠. 자, 우리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금 지문이 지금 중간에 지워졌는데요. 자, 이 목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아까 우리 1번에서 봤듯이 모든 범죄의 고의는 미필적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이 모든 목적법의 목적도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죠.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 뒷부분의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필적인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확정적인 인식을 요한다라고 하는 게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우리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입니다. 자, 지금 조문이요.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 이게 구성요건이잖아요. 그럼 구성요건에 어떤 목적을 요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성년 의제 강제추행죄는 목적범이 아니에요. 그냥 고의만 있으면 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는 동기나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자, 3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법학 경체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지금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미필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 지금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이걸 판단할 때는 지금 이제 범죄 사실이 발생할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식하고 그걸 용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삼아서 뭐 피고인이 사람을 이제 죽일 때 동기가 뭐냐, 범행의 동기가 뭐냐, 그 다음에 준비된 흉기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흉기의 종류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삼아서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고려해서 일반인이라면 이제 그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이걸 고려해야 되고요. 자, 고의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행위자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에게 고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행위자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충분히 고려하되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포인트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과실범에 관련된 판례 지문들인데요. 무난한 지문들로 나왔죠. 자, 먼저 1번은 우리가 예외 판례가 나왔네. 그죠? 원래는 의사하고 간호사는 지시 감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과실이 있으면 감독을 하는 의사도 같이 이제 과실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 여기에 대한 예외잖아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사이드 인젝션 방식의 정맥 주사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주 쉬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지시 감독하는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간호사가 과실로 의료사고를 발생시키면 의사의 과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예외로서 정리했던 판례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고속도로는 이제 보행자가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자,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요.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요. 자, 이때는 운전자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이 보행자가 고속도로에 들어와 있는 걸 운전자가 제동거리 밖에서요. 한 200m, 300m 밖에서 이미 뭐죠? 그걸 인식한 경우에요. 그럼 얼마든지 그건 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때는 이제 운전자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이죠. 이건 신뢰원칙의 가장 기본이죠. 자,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예요. 그럼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자, 그 반대 차선 정차해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사태가 예상해서 그에 대한 주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 4가지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봤던 고속도로 무단횡단,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 그 다음에 육교 및 무단횡단, 그 다음에 3번 보시는 3번 지문요. 자, 횡단보도 신호가 확실하게 적색인 경우, 자, 이때는 신뢰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리 의료사고에 관련해서 내과 의사와 신경과 전문의 사이잖아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의 과가 다른 의사들 사이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시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 수평적 분업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경과 전문의가 이제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회신을 해줬잖아요. 그럼 내과 의사는 그걸 믿으면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신경과 전문의가 오진한 거니까 내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결과적 가중법에 대한 판례 지문들인데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 물론 뭐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지문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지문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에요. 자, 그럼 상해치사죄라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개념만 잡혀 있으면 되잖아요. 자, 상해는 고의지만 사망 부분은 과실이에요. 그럼 이 공동정범은 고의 부분만 같이 할 의사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폭행, 기타, 신체 침해, 기본 범죄를 공동할 의사만 있으면 되죠. 이 사망 부분은, 이 결과 부분은 과실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공동할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법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자, 요거는 조문 문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자, 이따 보시면 지문이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이 결과적 가중법은 기본 범죄가 미수인 상태에서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해도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예요. 강간은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발생해버리면 강간치상 때는 기수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자, 근데 우리 형법 그리고 성폭력 특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인데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합니다. 조문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이 결과적 가중범인데도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조문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3번 지문이죠. 답지문이고 가장 기본 지문이잖아요. 자, 지금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상해를 가한 게 아니고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조금 피교사자는 당연히 살인죄고 문제는 이 교사범은 어떻게 되느냐, 교사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교사자도 그 사망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나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자, 그러면 상해 부분은 교사할 때 당연히 고의가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사망 부분, 결과 부분은 과실이니까 자,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지문이네요. 자, 지금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예요. 자, 그러면 강도살인죄 형량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형량보다가 더 무거우니까요. 처벌이 더 무거우니까 자, 이때는 강도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둘 다 성립한다까지는 맞아요. 그죠? 자, 문제는 실체적 계합범 관계에 있다. 자, 이게 틀린 거잖아요. 자, 왜냐하면 강도가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일 때 불을 질러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강도살인죄라고 하는 행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같은 행위니까. 자, 일단은 이제 실체적 경합이 아니고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인과관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1번하고 2번은 같은 취지죠. 이건 뭐냐면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관련된 판례 지문들이잖아요. 자, 피고인의 행위가 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그 도중에요. 다른 행위가 같이 개입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경우에도 그 다른 행위가 개입할 것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인과관계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이죠. 갑이 A의 뺨을 이래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서 A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심한 손상을 입었어요. 자, 문제는 바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는데 합병증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작용하면서 사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해가 발생했을 때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 가변범행과 A 사망 사이에 합병증이라는 다른 이유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논리가 바로 2번이잖아요. 자, 보시면 수술 후에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담당 의사의 과실이 있었고 A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갑의 과실과 A 사망 사이에 지금 피해자가 의사 갑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했다는 사실이 개입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단절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모두 따르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이때는 그 A의 사망과 가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고. 자, 3번입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판례고 뭐 아주 쉬운 판례죠. 자,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A를 들이받아서 자, 그 충격으로 이제 B가 같이 밀려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A를 들이받는 바람에 같이 B까지 밀려서 상해를 입은 거니까 자, 이 경우 자, 갑의 업무상 과실과 B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이 되죠. 만약에 갑이 A를 들이받지 않았다면 뭐 멀쩡한 B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A를 들이받는 바람에 B까지 같이 밀린 거니까 자,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아주 중요한 판례고 최근에도 계속 나왔던 기출 지문이죠.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봉침 사건이요. 자, 지금 한의사가 이제 스킨 테스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봉침을 시술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부작용으로 상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물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그 과실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뭐 과거에 봉치를 맞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술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술을 그대로 받았다면 결과는 그대로 발생했을 거니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정당행위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결국은 개수형 지문이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뭐 이 판례 지문들 자체는 비교적 좀 무난한 지문들로 나왔죠. 자, 먼저 이제 1번 지문, 가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뭐냐면 이 대기업 고위관계자, 삼성그룹 고위관계자하고 중앙일간지 사주요 홍석현 회장 사이의 대화를 안기부가 불법 녹음한 그 도청 자료잖아요. 자, 그걸 방송 기자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거예요. 뭐 비슷한 취지의 판례.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자기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요. 자, 이것이 지금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거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가번은 맞고요. 나번입니다. 나번은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쟁행위, 파업을 할 때 목적이 정당한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조조정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쟁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정례고나 구조조정 반대는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쉬운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단전 조치 사례네요. 자, 지금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점포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도 거쳤고요. 시장 번영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단전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단전 조치를 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니까 자, 이때는 정당행위로 인정이 된다. 자, 맞고요. 자, 라번입니다. 조금 지역적인 판례이긴 하지만 자주 나오지는 않는 판례지만 그래도 기본서는 다 실려있는 판례입니다. 자, 뭐냐면 이 노조가 파업을 할 때는 그 파업의 일시나 장소, 참가인은 자,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해서 서면 신고를 하고 이제 파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서면 신고를 하지 않고 파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서면 신고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절차가 아니고요. 그냥 서면 한 장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소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신고 절차 미준수로 인해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서면 신고 미준수는 정당성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한번 틀린 지문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뭐 아주 쉬운 지문이고요. 자, 재건축 조합장이 지금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서 건물을 철거한 거죠. 그럼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무로서 수행하는 거고 법원의 판결까지 다 받아서 한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업무로 인한 정당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제 지문들인데요. 조금
자주 나오지 않는 지문들도 있지만 뭐 답지문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던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아주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1번 보시죠. 간단히 볼게요. 자, 지금 갑이 자신의 아버지 을에게서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를 매도했는데 그 후에 을이 죽었어요. 을이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을이 갑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했다는 취지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 사망한 명의자 을의 승낙이 추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을은 이미 사망해버렸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 모든 사정을 다 객관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을의 승낙이 확실히 추정된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추정적 승낙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자, 이거는 경찰관이 불법 체포를 하면 그 경찰관이 불법 체포하는 것은 체포당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부당한 침해고요. 그러면 그걸 면하기 위해서 상해를 가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판례네요. 자, 지금 운전면허증을 교부했으니까 지금 경찰관은 갑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한 상태고요. 자, 지금 이 지문에 나오지 않지만 인근 주민들도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 인근 주민들이 다 증인이니까 증거도 이미 확보가 돼 있죠. 그러면 신원도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면, 자, 이거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아무리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해도 이것은 불법 체포입니다. 불법 체포라면 현재 부당한 침해고요. 상해를 가해도 정당행위로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서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또 다시 전진시키고 이렇게 이제 운행을 반복한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상대방이 그죠? 현재 부당한 침해를 가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당방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폭행죄, 특수폭행죄겠죠. 차를 이용해서 지금 폭행을 가한 거니까. 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3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입니다. 자,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을 한 이 피해자도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철회하는 방법에는 뭐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뭐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법익이 침해된 이후에 사후 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자, 우리가 뭐 승낙이든 양해든 그 법익 침해 이전에 사전에 양해나 승낙이 있어야지 이미 법익을 침해한 이후에 사후 승낙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번부터 4번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들도 있지만 답지문 2번이 워낙 쉬운 지문입니다. 자, 됐고요. 자, 3번 지문입니다. 자, 이것도 경찰 관련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들, 중요 지문들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좋은 지문들입니다. 자, 먼저 가번입니다. 이건 최근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지금 이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예요. 자, 이 법률의 착오의 경우에 자, 피고인이 이제 위법성 인식에 계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진지한 노력을 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노력의 정도는 일반의 입장에서 판단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 능력, 자, 그리고 행위자 속한 사회 집단 등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자, 이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이제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국회의원이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이때는 뭐 선거법의 가장 최고 전문가니까요. 자, 이때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관위 직원의 회신을 받고 선거법 위반한 경우, 이때는 광역시의회 의원은 이제 그 국회의원보다는 그 선거법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는 우리 일반인이니까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해서 선관위 직원이 괜찮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이나 행위자의 지적 인식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고요.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지금 정기 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걸 몰랐고 또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었다. 자, 그러면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느냐? 자, 우리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요. 자, 어떤 처벌 중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이유로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기 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 중에 있었다는 걸 몰랐고 또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도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자, 그것이 발행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원 지문인데 이 답원 지문은 변리사에게 문의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죠. 자, 지금 이 상표나 의장에 관련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상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지 않죠. 자, 근데 우리 의장법을 위반한 경우요. 자, 그때는 그 의장에 관련된 것은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니까 자,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판례는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잖아요. 어쨌든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맞고요. 자, 라번 지문은 최근에 나온 최신 판례입니다. 자, 그러나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사립학교 운영자 갑이요. 이 A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B 외국인 학교에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A 학교에만 쓸 수 있는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학교에다가 이제 빼돌려서 쓰는 거니까 횡령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지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갑이요,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뭐 조회했다든가, 자, 그런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기대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기본적인 지문들이죠. 자, 1번입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 지금 법원에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자, 그걸 잠정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확정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고 가구제잖아요. 잠정적으로 그 집행정지 신청만 받아주는 거예요. 아직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 피고인이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 그것이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최근에 7급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이죠.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데, 자, 문제는 지급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죠? 자, 그러나 그 지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 경영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서요. 도저히 그 지급 기일 내에 퇴직금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돈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못 준 거니까, 자, 이때는 뭐 그 돈을 주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 맞고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지금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지금 위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죠? 제대로 사실대로 다 진술을 해도 불이익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피고인에게는 사실대로 다 진술해라. 기대할 가능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수험생이 답안지에다가 그 답을 기재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온 기대 가능성이 부정되는 판례하고 혼동만 하지 않으시면 되죠. 자, 이 수험생이 빼돌린 게 아니고요. 우연히 답을 알게 됐는데 시험장에 나가니까 그 문제가 나와서 답안지에다 쓴 거예요. 그럼 수험생에게 알고 있는 답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이 부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판례는 그게 아니죠. 자, 지금 교수가 출제 교수들로부터 대학원 입학 전형 시험 문제를 빼돌리죠. 빼돌려서 수험생에게 그걸 준 거고요. 수험생은 그 빼돌린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자, 그걸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시험감독관에 제출한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대 가능성 인정이 되고요.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 지문은 조문 지문이네요. 그죠? 자, 지금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협박을 받았는데 친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좋죠. 자, 문제는 명예에 위해를 가하겠다. 이것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협박이 아니잖아요. 우리 12조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협박만 강요된 행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는 자, 심리적인 의미나 윤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강제적인 폭력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번이 맞고요. 이건 가장 뭐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답지문은 쉬운 지문이고요.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판례네죠. 자, 지금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분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대공수사요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하더라도 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하라라고 하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야죠. 이제 이때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고문을 했다면 자, 이때는 기대 가능성도 다 인정이 되고요. 위법성도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유죄로 나온 거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칼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이죠. 자, 김현희의 주장은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특수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의식이 자기를 강요해서 죄를 범했다. 강요된 행위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자, 이 강요된 행위는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강요받았다는 것이 강요된 행위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미수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지금 1번 판례는 이제 중지미수냐 장애미수냐 자,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요. 자, 지금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자, 판례는 공포심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자, 이것은 범죄 수행에 장애 사정으로 인정이 되죠. 공포심도. 그래서 이건 장애 사정 때문에 그만둔 거니까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2번 지문은 이제 협박적 기수 시기를 알고 있냐 이거에 대한 지문이죠. 자,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겁먹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의 의미만 인식하면 이미 협박죄는 기수잖아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협박죄는 기수라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지문입니다. 자, 이제 불능범의 판단 기준인 위험성, 불능범이냐 불능미수냐를 판단하는 이제 위험성 있냐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의 인식하 사정을 놓고, 자, 행위자의 인식하 사정을 놓고, 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판단을 볼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아니죠. 자, 우리 추상적 위험성은 자, 우리 판단의 기초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판단하는 기준은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여기까지 맞죠. 자, 문제는 피고인의 판단이 아니죠. 일반인의 판단을 볼 때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피고인의 판단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아까 보셨던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자, 이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버리면 이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죠.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지문들에 비해서는 뭐 답지문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실행의 착수 시기나 기수 시에 관련된 설명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여기 지문들도 뭐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지문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답지문이 1번인데요. 너무 쉬운 지문이죠. 자, 지금 장애인 단체 보조금에서 정산 보고서 제출, 뭐 같은 취지의 판례, 태풍 피해 복구 보조금에서 피해 신고, 자, 전부 국가가 그 돈을 주기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거죠. 아직 본격적인
보조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보조금 편취 범행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실행에 착수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무자원 송금 방식으로 공범자 계좌에다가 금융기관 직원이 돈이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이제 계좌로 입금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계좌 입금이 되면서 이미 피고인들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 인출을 못해도요. 이미 입금됐을 때 바로 기수죠. 그래서 이제 인출을 못해도 금부도상사기죄는 미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자, 3번이네요. 3번은 뭐냐면 지금 법원에다가 지금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치권에 대한 경매 신청도 마찬가지고요. 자, 무슨 압류 신청, 그죠? 그다음에 개시 신청 이런 신청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소송자격 실행의 착수로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차권 등기명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3번이 틀린 질문이죠. 자, 4번이죠. 자,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여서 사기죄를 범하겠다는 고의를 갖고 소를 제기하면 바로 실행에 착수잖아요. 그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을 기망해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미 실행에 착수한 거죠. 자,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그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실행의 착수 인정이 되는 거니까 4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범죄의 실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지금 1번 지문은 배임죄, 이중매매의 실행에 착수 묻는 거잖아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수령했을 때 이때가 실행에 착수예요. 그러면 계약금만 지급받았고 아직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아직 실행에 착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1번은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요거 제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지 지문은 굉장히 쉽게 푸시는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은 이 논점 파악을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논점 파악만 해서 그 요지 지문과 연결시키면 아주 쉬운 지문이고 이게 논점 파악이 안 되면 조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강도 예비모죄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모를 해야만 강도 예비모죄가 되는 겁니다. 중강도할 목적일 때는 강도 예비모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지로 잘 알고 계신 판례죠. 자, 이게 사례로 바뀐 거네죠. 자, 지금 피고는 강도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도를 준비합니다.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됐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휴대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강도하려고 칼을 준비한 게 아니고 절도하다가 체포 면탈할 때 써야지라면서 칼을 준비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 가할 때 중강도 할 때 써야지라면서 칼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중강도 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한 것은 강도 예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지하고 연결만 되면 상당히 이제 쉬운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이고,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쉬운 지문이고요. 자, 중지미수는 미수이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한 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할 때, 이때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행에 착수가 있기 전인요. 실행에 착수하기 전인 예비모 단계에서는 자, 중지법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자, 즉, 이제 예비의 중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3번 적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자, 이것도 제법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자, 길게 나왔지만 간단합니다. 자, 살인 예비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예비죄는 목적범위죠.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 또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 자, 맞고요. 자, 객관적으로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않는, 실행에 착수해버리면 미수로 넘어가니까 실행에 착수까지 이르지 않냐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준비행위는 외적 행위를 요한다. 판례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범죄 의사만 갖고 있거나 그 계획만 갖고 있는 거 이건 안 되고요. 외부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도 자주 나오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교사 방조에 관련된 이 공법론 문제인데요. 이게 개수형만 아니면 상당히 쉬운 문제였는데 이게 개수형이어서 맨 마지막 지문 하나가 여러분들이 논접학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논접학만 되면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가번입니다. 이건 자주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지금 간호보조원이 무면허령을 합니다. 자, 무면허령이 정범이고요. 의사가 진료부로에다가 그걸 기재해 주는 거예요. 차트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간호보조원은 차트를 못 쓰니까. 그러면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지금 그 차트를 쓰는 것이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차트를 쓰고 모든 의료행위가 다 끝났을 때가 종료시기 때문에 그 종료되기 전에 지금 도와준 거니까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가보는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지문입니다. 요거는 판례 원문을 조금 이제 여러분이 너무 쉬울까봐 좀 잘라낸 거지만 내용은 쉬운 내용이죠. 자, 14년에 나온 판례죠. 자,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어요. 그럼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교사를 했는데 정범인 피교사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교사잖아요. 실패한 교사니까 31조 3항에 따라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서 처벌한다. 맞죠? 그 다음에 뭐 피교사자가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 즉 피교사의 범행 결의하고 교사자의 교사행위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이때도 이론상으로 실패한 교사고요. 실패한 교사는 예비모에 준해서 처벌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입니다. 자, 갑이 무면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생한테 시켜서, 자, 동생이요, 갑 대신 자기가 범인입니다 라고 허위자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동생이 범인을 자체해서 형을 도피시키는 범인 도피죄의 구속요건 해당성 인정이 되고요. 위법성 인정이 돼요. 그죠? 자, 근데 이 친족간의 특례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범인 도피죄는. 그래서 친족간의 특례에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면서 동생 을은 무죄입니다. 자, 그러면 시킨 갑도 무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사범은 정범이 범죄 성립 요건 중에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만 갖추면 되잖아요. 책임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동생이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 있으니까, 자, 갑에게는 범인 도피죄 교사범이 성립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신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라본 지문도 쉬운 지문이고요. 자, 이게 대표적인 뭐죠? 부작위한 방조네요. 그죠? 자, 지금 백화점 직원이 자기가 관리하는 점포에서 가짜 상표를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범죄인을 방지를 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판매되도록 방치한 거예요. 그럼 타인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타인의 범행을 방치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부작위한 방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번입니다. 자, 마번은 자, 상당히 요게 이제 까다로운 지문이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갑이 고발을 당하자 을에게 증거를 변조하도록 교사했어요. 근데 을이 갑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의 증거를 변조한 겁니다. 그러면 을이 증거 변조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갑도 증거 변조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갑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증거를 인멸한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죄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을이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 각각 아무 상관없는 을이었다면 뭐 당연히 뭐죠 이거는 증거 변조죄 교사범이 되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이 공범이에요. 그럼 을이 그 증거를 변조하는 것은 자기의 증거를 변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해야 증거 변조죄 되는데 자기의 증거를 변조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뢰인과 구속요건 당성이 없어요. 을이 구속요건 당성이 없으면
갑은 당연히 교사범위 성립하지 않죠. 정범이 구성요건과 위법성까지 인정이 되어야 교사범위 되니까. 자, 을이 지금 구성요건 상성도 아예 없으니까요. 자, 갑은 증거 변조죄 교사범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공동정범과 합동범위에 대한 지문들인데요. 자, 이 지문들도 상당히 쉬운 지문들입니다. 자, 먼저 이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맞죠? 자, 범인 전원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 없고요. 릴레이식으로 갑이 을에게, 자, 을이 병에게, 병이 정에게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공모가 이루어지는 것도 공모로 인정이 되는 거죠. 순차적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지문이에요. 자, 이게 답 지문인데 쉽네요. 그죠? 자, 포괄일제의 일부의 공동정범 가담한 자. 즉, 범죄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포괄일제 범하고 있는데 도중에 가담한 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쓰는 강학상 용어로 승계적 공동정범이죠. 승계적 공동정범. 자, 그럼 승계적 공동정범은 자기가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가담 이전은 책임 안 집니다. 자, 그러면 이 가담 이후의 범행은 물론이고 전체의 범죄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2번 틀린 지문이죠. 자, 3번 지문입니다. 합동범. 자, 우리가 이제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고 하는 합동범은 뭐 공모도 있어야 되고 실행이 분담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 문제는 이거잖아요. 현장설이 통설판례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같이 하는 것, 이게 바로 합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맞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은 공범 성립 가능 시기 문제인데 범인 도평이 도중이에요, 도중. 자, 그러면 이 범인 도피죄는 계속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료되기 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범인 도평이 도중이니까 아직 이 범인 도피죄가 종료되기 전에 가담한 거고요. 자,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맞고요. 자, 16번입니다. 자, 우리 죄수론에 관련 질문인데 뭐 조문, 판례 조문 다 이렇게 같이 이제 섞어서 나온 문제인데요.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지문들 위주로 나와 있지만 답은 쉽습니다. 답은요. 자, 지금 포괄일죄는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나를 묶어서 이제 일죄로 처벌하는 거니까요. 범행 일부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해 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그 약식 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요. 자, 우리 포괄일죄 도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전체가 다 기판력이 미치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기판력이 발생해 버렸으니까 자,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맞습니다. 다음 2번은 조문 문제입니다. 39조 1항에서 우리 사후적 경합법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여기 관련된 조문이네요. 자,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동시적 경합범과 형평을 고려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해야 된다. 자, 이 경우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자, 이거는 필요적 감면이 아니고 임의적 감면이잖아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3번은 뭐 가장 기본 지문이죠. 하나의 행위가 자기범인 범인도피죄와 부자기범인 직무유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요. 그럼 자기와 부자기의 보충관계 때문에 자기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요. 직무유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성립하는 상경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그죠? 자, 우리가 성매매를 위해서 건물을 제공해 주는 것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성매매 알선을 할 때 건물 제공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건물 제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매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완전히 별개입니다. 따라서 포괄일죄가 아니고요. 일단은 건물 제공하는 행위하고 성매매 알선은 실체적 합의의 별개입니다. 4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17번도 이 포괄일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먼저 1번 지문입니다. 자,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죄예요. 호별방문죄라는 것은 연속해서 여러 집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집집을 이제 집집마다 중단 없이 방문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할 것을 야죠. 자, 따라서 지금
선거운동이라는 단일한 범위 하에 수인의 집을 방문할 경우에 시간적 근접성, 연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포괄일자 성립 판단, 무조건 포괄일자 된다. 그게 아니죠. 포괄일자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포괄일자가 되는 거지. 모든 경우가 다 포괄일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포괄일자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범행방법 동일, 그죠? 범위 단일성, 피해법이 동일, 피해자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기죄에서 범위는 단일해도 뭐 방법도 동일해도요. 피해자가 달라요. 피해자가 다르면 포괄일자가 안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뭐 쉬운 지문이에요. 그죠? 자, 지금 위증죄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허위 진술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이제 한 개 위증죄만 성립하는 거죠. 자, 아무리 지금 변론기 달라도 지금 같은 신급에서 한 번 선서하고 지금 그 선서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같은 증인 단계잖아요. 이 경우는 위증죄는 한 개입니다. 됐고요. 4번은 지금 상표법은 상표가 보호법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침해를 한 거니까 그럼 그 피해법익이 다 다르잖아요. 상표가 다 다르니까. 자, 그럼 이 경우는 포괄일자가 될 수 없죠. 자, 됐고요. 18번입니다. 몰수 추징에 대한 지문인데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여러분 잘 보시기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이건 이제 공보 불기재 판례, 비관행 판례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답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걸러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갑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해서 을주식회사 대출을 알선했고요. 자,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갑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대표회사가 그 범죄를 범하면서 취득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요. 자, 갑회사에게 귀속된다라고까지는 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자, 근데 이 범죄인에서 취득한 거니까 얼마든지 몰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지금 몰수를 못하면 추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추징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뭐 재판 선고 시 가격이 기준이죠. 몰수를 하려고 하는데, 몰수를 선고하려고 하는데 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추징을 한 거니까 그때 이제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재판 선고 시 가격 기준이다. 맞습니다. 자, 4번, 2번이 쉽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48조 규정에서 말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범인은 범인 자신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범자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 공범자는 그 죄를 같이 범한 공범이기만 하면 되죠. 유죄의 죄책을 지는 국한되지 않고요. 따라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도 공범자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은 형식만 좀 다르게 나왔는데 자주 나왔던 질문이죠. 이거 뭐냐면 몰수와 형소법에 나온 압수는 몰수는 형법에 나온 형벌이고요. 압수는 형소법에서 나온 수사잖아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 따라서 압수가 되어 있느냐 또는 그 압수가 적법하냐라고 하는 것은 몰수의 요건과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서 다시 압수를 실시해서 압수한 물건, 그럼 그 압수는 위법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몰수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몰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19번입니다. 선고유예에 관련된 지문들인데, 자, 이것도 답지문이 워낙 유명한 판례여서, 워낙 자주 나오는 판례여서 쉬운 문제였죠. 그렇지만 지문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잘 정리해 주셔야 하는 판례들이죠. 1번입니다. 이건 이제 조문이잖아요. 자, 형을 선고유예할 경우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자, 이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딱 법정이 돼 있죠. 1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승진 시험에는 이미 나왔던 질문이고요. 자, 2번은 지금 형의 선고유예는 판결을 완벽하게 다 마친 상태에서 판결문을 읽는 것만 미룬다 그랬잖아요. 선고만 미루는 거예요. 따라서 선고의 형량도 다 정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금의 경우에는 벌금 액수도 다 정해둬야 되고 환영 유치 시험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뭐 워낙 자주 나왔던 질문이잖아요. 자, 지금 이 62조 1항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형은
하나의 형 전부에 대해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해야 되고, 따라서 하나의 형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맞죠? 지금 형이 하나인데 뭐 징역 3년은 하나의 형을 판사가 임의로 갈라서요. 2년은 실형, 1년은 집행유예. 이거는 안 됩니다. 다만 되는 건 있죠. 자, 형을 병고할 경우 형이 2개예요. 그럼 그 2개 중에 하나요. 그 하나 전체를 집행유예 하는 거. 이거는 가능합니다. 뭐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병고하는데 징역 2년은 실형, 징역 1년 그거는 집행유예 가능하죠. 그거는 가능하지만 하나의 형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4번도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해서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그럼 법률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자격정지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격정지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만 있으면 되니까요. 형 선고율이 상실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유기죄입니다. 자, 유기죄는 지금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에 한정되지 않고요. 자, 우리 부수적 의무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을 부조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배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술집 주인 사건에서 술집 손님이 술집 주인을 이제 생명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부수적 의무가 있잖아요. 술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술 취한 손님을 이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부수적 의무의 내용도 유기죄 보험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맞고요. 자, 2번은 강간치상죄 범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자, 지금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 강간치상죄 범행을 저지른 이 강간범이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보호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강간치상죄만 성립하고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무 가운데 민법상의 부부간의 부양 의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자, 그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법률상 부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혼 관계에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맞고요. 자, 4번 이제 조문집으로 답지문인데 이것도 뭐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우리가 중유기죄잖아요.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틀린 거죠. 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해야 됩니다.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것은 중유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중유기죄는 이제 유기죄보다가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결과적 가중법이잖아요. 그럼 유기죄 이미 신체에 대한 위험은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센 것이야 되니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해야만 중유기죄가 되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약추인죄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자, 여기 지문도 상당히 이제 좋은 지문들입니다. 자, 전문 위주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자, 전부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먼저 1번 지문입니다. 자, 이제 형법은 추행, 간음, 영리 목적의 약추인죄 하고요. 결혼 목적 약추인죄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추행, 간음, 영리, 그다음에 결혼 목적 이걸 하나의 조문에서 같이 이제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법정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 틀린 점이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형법상 약추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만 성립하는 목적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됐는데, 자,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미성년 약추인죄 같은 경우는 목적범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의만 있으면 되는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약추인죄는 전부 다 목적범이다. 이거 틀린 거고요. 그다음 3번입니다. 자, 미성년을 약추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자, 해방 감경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이것도 우리 제가 조문 강의, 기본 강의 때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해방 감경이에요. 감경만 가능하지 감면이 아니잖아요. 면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도 틀리고요. 4번 지문 보시면, 자, 미성 약추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무한 경우에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고 되는데, 요거는 2018년도 경찰 승진 시험에서 답지문으로 이미 출제되었던 지문이죠. 자, 미성 약추인죄는 세계주의 규정이 있어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조문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형법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이제 도입이 된 거잖아요. 자, 문제는 그 세계주의 적용 범위인데요. 세계주의는 기수하고 미수까지만 적용이 돼요. 예비 의무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 지문이 다 틀린 지문이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례와 이제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여러 개의 죄들이 이제 보기로 나와 있고요. 자, 그 죄들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자 22번의 가본 보시면요. 자, 지금 강도가 실행에 착수했는데 아직 강도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한 거예요. 자, 그럼 강도를 하다가 강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강간을 한 거니까 그 강도하고 강간은 같이 이루어진 거네요. 같은 게 같이 이루어진 거니까. 자, 이거는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문 중에서 디귿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벌을 보시면 강간범이 이번에는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을 일으켜서 자, 분여의 재물을 강취한 거예요. 자, 그럼 강간범이 강간을 하고 나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요. 그 후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강도 범위가 생겨서 강도를 한 거니까 이번엔 강도하고 강간이 완전히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별개니까 자, 이때는 강도하고 강간의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답은입니다. 자, 강간범이 강간 실행 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 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 행위를 계속해서 종료한 경우, 그러면 강간범이 강간하다가 강도하고 이어서 하던 강간을 계속했다. 그럼 강간하는 도중에 강도를 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강도하고 강간이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도 강도 강간죄가 되겠죠. 자, 디귿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라번입니다. 자,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를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했는데 자, 역시 미수에 그쳤어요. 자, 그럼 강도가 강간하다가 미수에 그쳤잖아요. 강도 강간 미수고요.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어요. 자, 근데 판례는 이걸 강도 때문에 발생한 걸 보죠. 강도치상죄예요. 자, 그러면 강도가 강간하다 미수에 그쳤는데 그 상황에서 상해까지 같이 발생한 거니까 이 강도 강간 미수하고 강도치상죄는 같은 행위잖아요. 하나의 행위로서 같이 발생한 거니까 자, 일단은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읍번과 시읍번의 이제 상상적 경합, 이제 그 비읍시로 치고시 되겠죠. 자, 그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친족 상도리 문제네요. 자, 1번 지문입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작물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하고 친족 관계가 있으면 뭐 328조 1항 관계면 형 면제, 328조 2항 관계면 친고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1번 지문은 작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작물범과 본범이 친족일 때는 328조 1항이면 그때는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고요. 328조 2항 신분 관계에 있으면 아예 친족 상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틀린 지문이죠. 자, 2번입니다. 자, 친족 상대의 규정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자, 이걸 다른 죄들에서 준용해서 쓰잖아요. 자, 근데 의사자유의 침해 성격을 가진 강도죄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친족 상대의 규정이 재산범죄에 준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준용이 안 되는 죄가 있잖아요. 강도의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손괴의 죄도 준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에 규정된 뭐 점유강치, 준점유강치, 강제집행면탈죄 이런 것들은 친족상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강도죄 이외에도 친족상도가 준용이 되지 않는 규정이 더 있으니까요. 자, 이제 2번 틀린 지문이죠. 강도죄만 준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준용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고요. 자, 이거는 쉽죠. 이것도 최근에도 우리가 다른 이제 승진 시험이나 청시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지금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하고 친족 관계에 있으면 친족상도로 적용이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 배우자기 위해서는
혼인이 유효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인이 무효예요. 혼인이 무효하면 배우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족성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입니다. 이거는 승진시험, 채용시험, 특히 채용시험 같은 경우는 14년도, 뭐 17년도 두 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죠. 자, 328조 1항에 나오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했어요. 그럼 그 배우자가 바로 앞에 나오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 동거가족의 배우자 전부를 다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거가족의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이제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냥 그 결론만 유죄냐 무죄냐만 알고 있으면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죠. 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자, 그 이유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어서냐 아니면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냐. 자, 이걸 구별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자, 먼저 지금 기획번은 지금 택시 기사하고 시비가 벌어져서 자, 이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냥 아이 씨발이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그냥 욕 한마디를 한 거잖아요. 뭐 이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거, 상대방의 뭐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예 이제 모욕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 당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은 이제 지금 인터넷 게시판이잖아요.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다가 지금 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자식을 범법행위 방패로 쓴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표현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터넷 시청자 의견란이잖아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정도라면 뭐 심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건 이제 사회상 유배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자, 상대방을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한심하고 불쌍하다라고 했으니까 모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이 역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심한 건 아니니까요. 사회상 유배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리을번 지문, 이 미음번 지문 이 두 개입니다. 라번, 마번 지문은요. 사실상 같은 판례예요. 요거는 좀 오래된 판례, 요거는 최근에 나온 판례. 그 차이일 뿐이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사람을 경멸하는 건 아니죠.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예 모욕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죠? 뭐 야, 이 짜리를 할래? 나이 쳐보는 게 무슨 자랑이냐? 그다음에 마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놈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요. 그냥 존칭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막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라번하고 마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놈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무례한 표현을 쓴 건 맞죠. 그죠? 예의가 없는 건 맞지만 이것이 뭐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예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 라번, 마번은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고요. 나번하고 다번은 모욕에 해당하긴 하지만 자, 그것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업무방해죄에 관련된 지문들인데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 요지 지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1번이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이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보호법익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호할 가치는 있어야 되겠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업무는 보호할 가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적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위법한 행위라도 자,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그때는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같은 얘기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업무가 단순 위법이 아니고요. 뭐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요. 뭐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한다든가 이런 범죄행위일 때요. 자, 그때는 반사회성을 띠는 거니까 이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예들 뭐 기억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3번입니다. 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래서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요.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만 발생하면 조과다. 여기까지 맞죠? 자, 문제는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 방해자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린 거잖아요. 업무 수행 자체가 방해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 업무 방해도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있죠.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업무 방해자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4번은 이제 위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우리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속여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실적 객관적 사실을 게시한 거예요. 실적 객관적 사실은 다 진실이잖아요. 그럼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진실을 게시했는데 이걸 위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우리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제 판례들이 여기가 나오면서 그 보이스피싱만 갖고 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지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판례의 결론들은 어느 정도요.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판례의 결론을 이르게 된 과정을, 그죠? 이 대법원 판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 이게 그렇지 않고요. 그냥 결론만 알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경찰 간부 시험 문제는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자기 구석진 판례요. 이런 걸 갖고 결국 이제 어떤 판례를 누가 더 많이 암기하고 있냐 이걸 이제 변별력의 척도로 삼다가 지금은 이 판례가 이제 설치하고 있는 제대로 된 논리를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문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 간부 시험 문제 중에는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아진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본부터 보죠. 자, 지금 차고 송금이죠. 자, 지금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 계좌에다가 차고로 돈을 보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돼서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이때도 차고로 송금된 경우하고 똑같이 이제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계좌 명의인은 자기 계좌에 다른 사람이 차고로 돈을 보냈으니까요. 자, 그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잖아요. 만약에 그 돈을 찾아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고로 송금된 돈을 계좌 명인이, 그 계좌 주인이요, 그걸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차고 송금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죠. 자, 맞고요. 자, 이때 계좌 명인이 사기죄 공범이라면, 자, 좀 전에는 사기죄 공범이 아닌 사람에게 이제 송금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찾았으면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계좌 명인이 사기죄 공범이에요. 그럼 공범이면 지금 그 범행의 결과로서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피해자는 범행의 피해자로서 돈을 송금한 거지 이제 피고인한테 맡긴 건 아니잖아요. 위탁관계 인정이 안 되고요. 따라서 그 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저지른 사기 범행이요, 보이스피싱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법을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보이스피싱 공범이 성립해버리면 그걸 찾는 것은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판례고요. 자, 다번입니다. 다만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맞죠? 자, 이제 판례는 우리 보이스피싱을 할 때 피해자 돈이 사기 이용 계좌에 이체만 되면요, 입금만 되면 바로 편취는 기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뒷부분 틀린 거죠. 이는 사기범이 접근 매체를 이용해서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계좌 명의인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맞죠? 자, 사기범이 이제 그 다른 사람 계좌를 빌려갔고요. 그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좌 명의인의 예금 반환 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다. 기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뒷부분이 틀린 거죠.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건 아니죠. 지금 사기 범행이 계좌 명의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사실상 찾을 수 있게 된 거지 그 돈이 사기범인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기범인이 그 돈은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라보로 연결됐잖아요. 자, 따라서 계좌 명인이 이제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찾게 되면 이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보이스피싱 범인은 그 계좌 명인의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사실상의 예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 거죠. 그게 사기범인 돈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계좌 명인과 이제 보이스피싱 범인 사이 관계는 뭐 보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 계좌 명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즉 계좌 명인을 돈을 찾는 것을 이제 범인에 대해서 횡령죄다라고 해서 처벌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그 돈을 사기범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옳지 않다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돈이 사기범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사기범 소유인 것처럼 이제 인정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논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이제 절도죄인데요. 자, 이것도 뭐 가장 기본 지문들로 나왔죠. 자, 지금 산지기가 종중 소유의 분묘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은 산지기의 점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 상하관계의 점유에서는 종중 그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는 그냥 분묘를 관리만 하는 거지. 자,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을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반출해 가면 절도죄가 된다. 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1번이고 아주 쉽고요. 2번이죠. 2번은 지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뒀다가 1개월 후에 철거하는 바람에 그동안 전기가 소비됐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자기가 사용하던 냉장고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은 이 식당 건물에 두고 갔지만 자기가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냉장고가 피고인, 임차인 점유예요. 그럼 판례는 그 냉장고 흐르고 있는 전기 역시, 그 냉장고에 흐르고 있는 전기 역시 임차인 점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 여기 판례는 지문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의 점유 관리하였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번이죠. 자, 앞부분 맞죠? 자, 남의 땅에다가 권한 없이 나무를 심으면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요. 권한에 의해서 권한을 갖고 식재하면 심은 사람 거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맞죠? 뒤에 이제 이걸 적용하면 되잖아요. 자, 타인이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예요.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니까 자, 토지 소유자 거네요.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감을 수확하면 그건 자기 소유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도죄가 안 되는 거죠. 심은 사람이 따가면 그건 절도죄지만 토지 소유자가 감을 수확하는 건 절도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약간 변형시켜서 낸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은 뭐냐? 쉽죠? 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자, 그 과정에서 자동차 등 불법 사용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럼 같은 조문에 있는 죄들을 상습적으로 범하면 그 중에 가장 중한 죄 상습범 하나만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습 절도죄만 성립하고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이 별도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지문이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자, 신용카드 범죄입니다. 역시 이제 지문에 제시된 죄들을 바로 연결시켜라라고 하는 지문이잖아요. 자, 먼저 가번입니다. 자,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그랬으니까 일단 신용카드에서는 강도죄. 자, 그다음에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그 훔친 카드를 갖고 돈을 찾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의 카드를 갖고 강취한 카드 갖고 돈 찾는 거니까 이 돈 찾는 것이 절도죠. 그래서 카드에 대한 강도, 현금에 대한 절도. 그래서 이제 강도죄, 절도죄, 이제 기흥, 니은 두 개가 성립하는 거고요. 자, 남은이네요. 자, 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자, 그럼 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그랬으니까 일단 신용카드를 갈취한 분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성립하고요. 자, 현금 인출 이게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강취한 카드나 절취한 카드와는 달리
강취한 카드나 갈취한 카드나 편취한 카드는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든 속았든 스스로 건네준 카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건네준 카드이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갈죄 하나예요, 이거는요. 자, 됐고요. 다음번이죠. 자,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 그걸 갖고요. 현금주의끼리 현금을 인출해요. 그럼 현금은 이거는 재물이고요. 그럼 이건 이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니까 이거 찾으면 이거는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 갖고 이제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요. ARS 대출이나 인터넷 대출을 받는 건 컴퓨터상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이건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건 절도죄입니다. 자, 라번이네요. 자, 라번은 지금 역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명의 신용카드네요. 그러면 뭐 현금 대출이든 물품 구입이든 뭐 전부가 뭐죠? 피해자가 신용카드 회사로서 동의를 하죠. 피해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자, 일단 그냥 사기죄 포괄 일자가 되는 거죠. 사기죄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9번 문제입니다. 배임죄 문제네요. 자, 여기도 중요 지문들 위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지문은 원래 채용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채용에도 나왔던 지문이고, 좀 오래된 판례인데, 최근에 지금 계속 이제 지쳐줌으로써 나오고 있는 판례예요.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봅니다. 1번은 최근에 나온 중요한 뭐죠? 전원합치 판결이죠. 자, 지금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경우잖아요. 그럼 대물변제 예약은 뭐 대물변제를 한 것도 아니고요. 아직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약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등기부가 없는 그냥 단순 채무자예요. 타인의 채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워낙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2번은 낚이면 안 되죠. 자, 계약금, 중도금 뭐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되지만 여기서 뭐죠? 동산 매매죠. 그죠? 동산을 이중매매한 거잖아요.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제가 여러 번 시켜드렸던 지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채무자가 그 소유 동산에 대해서 점유 개정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를 설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도 점유 개정 방식 양도담보, 병한테도 점유 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양도담보권자지만 디외 채권자예요. 병은 무권리자죠.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걸 처분해도 후 채권자예요. 디외 채권자, 병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안 되죠, 당연히. 왜요? 병은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 그걸 처분해도 뭐 침해당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맞고요. 3번이죠. 이건 최근에 나온 전원합체 판결이죠. 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약소금을 발행했어요. 자, 근데 지금 상대방이요, 그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니까 그 대표권 남용이 무효예요. 그럼 일반적인 대표권 남용이라면 이 경우에는 배임죄가 미순고입니다. 자, 근데 약소금 발행이잖아요. 근데 약소금이라는 건 특수성 때문에 지금 약소금을 수취인이 갖고 있으면 법인이 대표권 남용이라는 걸 주장을 해서 그 약소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소금이 제3자의 유통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려운 말로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고 해서 법인이 그 약소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따라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배임죄가 기소가 되는 거죠. 성립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유통이 되지 않으면 미수지만 유통이 돼버리면 기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 작물죄 문제인데 뭐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쉬운 것들이죠. 자, 1번입니다. 자, 여러 번 연습했던 거죠. 우리 작물 취득에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것은 작물을 건네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이 아니고요.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해야 돼요. 획득해야 됩니다. 자, 그냥 보수받고요. 자, 작물을 그냥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건네받은 것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건 취득한 것이 볼 수 없다. 자, 맞고요. 자, 컴퓨터상 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해요. 자, 훔친 신용카드 갖고 피해자 계좌의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카드를 갖고 찾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카드를 갖고 찾는데 이걸 절도라고 할 수 없다잖아요. 절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인출한 현금은요 훔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가장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지금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 돈을 이체시켰어요. 지금 2번 지문은 그냥 그대로 사례로 만든 거네요. 그죠? 자, 지금 컴퓨터 사용 사기죄 범행으로 자기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된 거잖아요. 그 돈을 찾아요.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찾은 돈은 작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제3자가 그걸 받아도 뭐 작물 취득세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출제자가 좀 성의 없이 낸 거죠. 왜냐하면 2번과 3번은 사실상 같은 지문이잖아요. 같은 지문.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작물죄의 본범행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거법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이 미국 리스 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처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끝나면 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한국인 수입업자 그 자동차를 수입을 해오잖아요. 한국인 수입업자에게 우리 형법상의 작물 취득세가 되느냐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차량이 작물이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영득한 재무냐 이걸 따질 때 그 본범에 관한 법적 평가요. 그 미국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이 되느냐는 법적 평가는 우리 형법상으로 작물 취득죄로 처벌하는 거니까 우리 형법을 기준해야 되는 거죠.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서 중거법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도 뭐 간보에도 나왔고 승진에도 나왔고 최근에 다 나온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31번입니다. 자, 통화에 관한 죄인데요. 자, 먼저 1번이죠. 위조 통화를 행사해서 재물을 불법 용득하면 자, 이제 위조 통화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위조 통화 행사죄. 재물을 불법 용득한 부분이 이제 속여서 이제 진짜 돈인 것처럼 속여서 돈 재물을 용득하는 거니까 사기죄죠. 자, 문제는 이제 경합 관계가 이제 판례는 상상의 경합이 아니라고 그죠. 그 위조 통화 행사죄하고 사기죄는 보호법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실체적 경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이죠. 이건 조문 문제네요. 그죠? 자, 통화 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의무환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자수자백의 특례가 적용되면서 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각론에 나오는 이 각책상의 자수자백의 특례는 전부 뭐죠? 필요적 감면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 화폐를 위조 변조하는 것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 틀렸네요. 자, 이런 것들도 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외울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화죄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조문을 제대로 받느냐 이걸 잘 이제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07조 1항, 2항, 3항 기억나시나요? 자, 1항은 내국에서 유통하는 내국 화폐를 위조 변조해야 되고요. 2항은 내국에서 통용하는 내국 통화예요.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돈을 위조 변조해야 되고. 자, 2항은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 통화를 위조 변조하는 거예요. 자, 3항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통화를 위조 변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그죠? 자,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 화폐를 위조 변조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에 통용하는 외국 화폐를 위조 변조하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외국에 유통하는 외국 화폐를 위조 변조한 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4번이네요. 자, 이건 이제 총론지문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자,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 위조 변조한 경우에요. 207조 1항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배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자, 맞죠? 우리 형법 5조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그다음에 문서에 관한 죄, 인자에 관한 죄는 외국에서 죄를 범해도 외국인의 국외범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도록 돼 있어요.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낸 겁니다. 됐고요.
32번입니다. 자, 문서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지문들 자체가 뭐 아주 어렵거나 낯선 지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위조죄하고요, 그 문서 위조죄하고 이제 위조문서 행사죄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 즉 비교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판례 두 개를 여러분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냐만 잘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1번은 사실상 뭐죠? 그냥 들러리 지문입니다. 문서가 뭐냐?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계속적인 의사표시다. 그리고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문서고요. 그 다음에 증명적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사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뭐 문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맞고요. 자,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자, 이미지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잖아요.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화면에 띄운 이미지도 읽을 수는 있지만 계속성이 없잖아요. 프로그램을 닫아버리거나 전원을 꺼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문서가 아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이미지 파일, 이미지, 문서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3번과 4번이죠. 그죠? 3번과 4번인데, 똑같이, 그죠? 뭐, 이메일로 보냈다. 그죠? 상대방이 이메일로 전송했다. 라고 돼 있는데, 하나는 행사죄 되고, 하나는 행사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이죠. 주민등록증에다가 이제 이름과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증에 이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안에 글자를 오려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이 글자를 오려 붙인 것이 공문서 위조죄가 되면 그 스캔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 상대방한테 그걸 보여준 거니까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피고인이 위조했다는 주민등록증은 글자가 덕지덕지 오려 붙여져 있는 주민등록증. 그죠? 그 위조의 수단이 정도가 뭐죠? 너무 조잡하잖아요. 일반인이 그걸 진짜로 믿을 정도가 못 돼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가 안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가 안 되면 그걸 이메일로 보내도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안 되죠. 왜요? 행사의 대상인 위조 공문서가 없잖아요. 그죠? 행사죄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자, 4번은요,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위조했어요. 그럼 이미 사무소 위조 된 거죠. 꼭 위조된 그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스캔 떠갖고요, 이메일로 보내요. 그럼 그 위조된 문서를 상대방한테 보여줬잖아요. 예. 이미지 파일 자체, 이미지 자체가 문서는 아니지만 그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그 첨부 파일 열어서 위조된 문서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사죄는, 문서에서 행사죄는 뭐 원본을 보여주든 사본을 보여주든 뭐 이미지를 보여주든 상대방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위조 사무소 행사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안 되면 그걸 스캔 떠서 이메일로 보내봤자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안 돼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면 이제 그걸 스캔 떠서 보내면 그건 위조 사무소 행사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기본 강의 때 제가 그림까지 다 그려가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인데요. 이제 조문 위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번이죠. 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소유권 귀속에 따라서 자기 소유물과 타인 소유물 및 무주물로 구분하고 법정에 차등을 두고 있다. 자, 우리 형법이 자기 소유물과 타인 소유물을 구별하고 거기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무주물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물은 자기 소유에 준하는 걸 봐서 자기 소유로 처리하는 거지. 자, 무주물을 별도로 이제 구별하고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은요. 방화와 실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헌범을 규정하고 있다. 맞죠? 우리 방화와 실화에 대해서는 추상적 위헌범도 있고 구체적 위헌범도 있습니다. 자, 근데 구체적 위헌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헌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방화의 죄에 보면 준방화죄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가스 전기 방류죄나 그죠? 뭐 그 폭발성 뭐 파열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공공의 위험이 아니고요. 이제 생명 또는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 위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틀렸고요. 답은입니다.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헌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헌범의 발생은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인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이제 방화죄가 일반 건조물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물건 방화죄는 뭐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상관없이 다 구체적 위헌범이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일반 건조물 방화죄든 일반 물건 방화죄든 다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자, 구체적 위헌범은 공공의 위험이라는 것이 구성요건에 써져 있잖아요.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자, 고의인식 대상이 된다. 이거 맞죠? 자, 라번입니다. 구체적 위헌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에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가 된다. 자, 맞죠? 자, 문제는 형법 제13장에 규정된 구체적 위헌범들은 모두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자, 우리 방화에 관한 죄에서는 뭐 일수에 관한 죄도 마찬가지고요. 추상적 위헌범들은 미수가 있죠.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 위헌범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이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연소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돼서요. 이제 그 불이 번지는 거죠. 연소돼서 타인 소유물 또는 현주 건조물 등의 소유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맞죠? 연소죄는 이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이나 일반 물건을 방화했는데, 자, 그것이 타인 소유나 현주 건조물로 번지는 경우예요. 그럼 그 중한 결과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니까 결과적 가중범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 공연 음란죄에 관련된 판례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요 남원 판례 같은 경우까지 이제 같이 이제 묶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중요한 판례들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자, 가번 같은 경우에는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드러낼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판례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요. 그래서 이것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니까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이지, 이것이 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흥분을 유발할 만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연음란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건 최근에 나온 판례죠. 다수인이 통행하는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뭐 성기까지 노출시켰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다수인이 통행하는 참전비 앞이니까 이제 공연이잖아요. 공연이 음란한 일을 한 거니까 공연 음란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취지가 바로 마번이죠. 여러 명 앞에서요. 공중 앞에서 알몸 및 성기를 노출시킨 겁니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번이죠. 자, 여러 관객들 앞에서 완전히 그죠? 알몸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공연음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번이잖아요. 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단둘이 탄 다음에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 다가간 경우. 자, 이것은 위력에 의한 그죠?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추행죄로 처벌되는 거지 공연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공연음란죄 되려면 공연이죠. 공연이.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딱 한 사람 앞에서 한 거니까 이것이 공연음란죄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35번입니다.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직무유기죄 법적 성격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먼저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안 하고 계속 버티면 그 직무수행 안 하고 있는 동안은 위험 상태가 계속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죠. 계속범. 그래서 이제 1번은 바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직무유기죄는 추상적 위헌범이 아니고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상적 성실을 태만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다 맞고요. 3번이죠. 자,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을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그 다음에 사람의 권력사를 방해한 것, 자, 이것이 별개의 성립 요건이잖아요. 직권을 남용한다라는 요건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이제 성립 요건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직권 남용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죠? 그것이
상대방이 의문 없는 일을 하게 하는데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을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요건까지 같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이건 죄수 문제입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자 하나의 행위로서 같이 성립하는 경우에요. 그럼 이때는 그냥 이제 하나의 행위니까요. 그냥 직권남용죄 하나만 되는 거니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상급 경찰관이 부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뺐죠, 그죠? 수사 못하게 뺏어서 다른 경찰서 이첩시킨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행위가 수사를 못하게 방해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떠맡긴 또 경찰서에서는 자기가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을 억지로 떠맡은 거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측면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권리남용죄는 하나만 되는 거죠. 직권남용죄는 하나만 되는 거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 하나만 될 겁니다. 자, 36번은 뇌물죄 문제인데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은 뇌물수수죄하고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뇌물을 주는 행위하고 받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되죠. 뭐 처벌을 같이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뇌물공여죄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뭐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잖아요. 자,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하고 계약금을 부풀려서 자, 정부 돈을 빼돌리잖아요. 횡령한 다음에 그 공사비 중에서요, 공무원 몫을 일부를 나눠주는 걸 공무원이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건 횡령한 돈을 둘이 나눈 거지. 자, 이건 횡령금을 받은 거지. 뇌물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3번,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입니다. 14년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지금 임명권자에서 공무원 임명을 받긴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임용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임용 자체는 행정법상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임용 결격자였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때는 뇌물을 수수하면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뭐 아주 쉬운 판례죠. 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어가. 자, 공무원인 상태에서 받아야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요, 이를 받는 것은 절대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뇌물 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절대라고 표현했잖아요. 퇴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는 뇌물수수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봤고요. 37번입니다. 자, 범인도피죄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번, 다번, 그다음에 라번, 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은 쉬운 거고, 그 기준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가번, 라번, 다번, 라번 이 세 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럼 그 허위 진술이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을 자처한 경우 이때는 돼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다번처럼 범인 이름 대신 엉뚱한 다른 사람 이름 되거나, 그죠? 라번처럼 지금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요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엉뚱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한 거지 자기가 범인 대신 범인입니다라는 범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번 범인 자처, 이건 범인인지가 되는 거고요. 다번, 라번, 이제 일반 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번 쉽잖아요. 이거는 이제 범인이 숨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거죠. 오피스텔을 대신 얻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범인이 숨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줘서 도와주는 거니까 범인도피죄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마번인데, 자, 이건 눈썰미만 좋으신 분들은 아까 우리가 교사범 판례에서 이미 나왔던 판례죠. 자, 지금 범인이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기 위해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면
그죠? 자기가 도핑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도피하라고 시키면 그때는 범위도피 교사죄가 되는 거고. 자, 그 타인이 친족에 해당한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친족한테 시켜도 시킨 사람 교사범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판례 있었죠. 갑이 자기 동생한테 그 동생이 뭐죠? 형 대신 수사기관의 범인이라고 자처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죠? 동생은 친족 간의 특례 때문에 무죄예요. 그러나 시킨 갑은요, 교사범이 성립해요. 친족한테 시켜도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왜냐면 그 친족은 책임이 조각되는 거지 구속영구가 당선 위법성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아까 나왔던 사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하시면 같은 지문입니다. 사실은 같은 지문이 두 번 나온 거예요. 한 시험에.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증거인멸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먼저 가번이죠. 증거인멸죄 가장 중요한 판례죠. 자, 우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고 할 때 그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만 말하는 거죠. 국가의 징계사건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이 증거인멸죄는 국가적 법이 관한 죄니까 국가적 법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려운 말로 국가의 형사사법 적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건 포함이 안 됩니다. 갑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남은 중요한 판례죠. 자,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 물적 증거를 위조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답은이죠. 자, 답은 자, 증거 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 가이드 설명드렸잖아요. 증거 위조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그죠? 미리 없애는 거잖아요. 미리 위조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은 현재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소되기 전에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것도 증거위조죄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D가 틀렸네요. 그죠? 그 이후에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증거위조는 성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돼도 증거위조는 성립하는 거죠. 답은 틀린 거고요. 자, 라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형소법에서 피의자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은 아주 쉬운 판례잖아요. 자, 지금 모해 증거인멸죄에서 피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피의자가 뭐예요? 수사가 시작돼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를 피의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개시돼 있어야 돼요.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포함시키면 유추해서 금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9번입니다. 자, 이제 임의적 감면 사유 찾아라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자, 먼저 가번은 지금 자수네요. 그죠? 그럼 총칙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 맞죠? 자, 나번입니다. 이건 최근에 조문 바뀐 걸 반영해서 낸 겁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심신미약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필요적 감경인데 이번에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임의적 감경이지 면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번 아니고요. 자,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불능미수네요. 그죠?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 맞잖아요. 자, 이번 시험에 이게 맞네요. 그죠? 한 번 나왔던 게 또 나왔네요. 그죠? 자, 미성의 납치죄를 범한 사람이 약치된 미성의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줘요. 아까 해방감경 조문 나왔었잖아요. 지문으로. 자, 감경이에요? 감면이에요? 해방감경이잖아요. 그죠? 감경만 되고 면제는 안 됩니다. 아까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번이죠. 이건 조문 바뀐 거 시험에 낸 거잖아요. 형법 7조가 자, 범죄에 의해서 외부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었는데 자, 지금은 임의적 감면이 아니고 그 외부에서 집행된 형을 한국에서 선고된 형에다가 산입해 주는 방식으로요. 필요적 산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번도 옛날에는 임의적 감면이었지만 지금은 임의적 감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법 좋은 문제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이 조문 바뀐 것들을 여러분이 다 파악하고 있냐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임의적 감면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동시에 이제 노릴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조문 문제인데, 조문 문제인데요. 쉽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상해자는 조문을 암기하고
뭐 중체포감금죄라는 조문을 일일이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상해죄를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뭐죠? 한 번씩 정리해 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대비해서 일일이 뭐 조문을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수상해죄는 이제 최근에 신설된 규정인데 그냥 일반적인 특수예요. 그럼 특수범죄는 뭐죠? 단체 또는 다중의 의료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건 맞는데 문제는 뭐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아니잖아요. 이 합동범은 우리 형법에 절도, 강도, 도주 여기밖에 없어요. 특수상해죄는 합동범 규정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합동범 규정만 알고 계시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2번 이걸 뭐 말로 넣도록 하는 거죠. 중체포감금죄는 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긴 하죠, 그죠? 자, 그러나 일반적인 상해죄, 중유기죄와 달리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럼 가혹한 행위라고 하는 행위 반가치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지 결과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읽어봐도 뭐 생명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이 조문에 안 써져 있잖아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우리 작년에 승진 시험에서 중감금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라고 해서 답지문까지 됐던 지문입니다. 워낙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지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롭죠. 왜냐하면 잘 안 보는 지문이잖아요.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해서 마치 이제 중강간죄처럼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을 낚으려고 낸 건데요. 준사기죄는 뭐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자, 미성년자가 좀 지식이 좀 떨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는 업무가 신분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자, 업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신분 요소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되는데, 자, 이게 틀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실작물취득죄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죠?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는 그 단순 과실보다가 형이 더 가중되는 거니까 이제 가중적 구성 요건이지만, 자,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는 업무라고 하는 신분이 없으면 아예 죄가 안 돼요. 그냥 과실작물취득죄라는 죄는 없으니까. 그래서 업무라는 신분이 있을 때만 범죄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업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도 우리 업무가 들어가면 원래는 보통은 부진정 신분범인데 이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는 부진정 신분범이 아니고 진정 신분범이죠. 업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업무는 신분이고 그다음에 그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고 신분이 없으면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진정 신분범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2020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판례를 공부할 때 이제 개수를 많이 이제 늘려갖고요, 판례를 암기를 많이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의 판례를 공부하시더라도 그 판례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조문 지문들 여러 개를 보셨잖아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조문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문 하나하나를 자체를 별도로 암기한다든가 조문 하나를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 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즉 강론 수업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무조건 조문부터 읽고 그 죄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수업 방식, 이제 공부 방법을 바꾸면요 금방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간부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